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 제10강 8만대장경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1차분 10회 그리고 2차분 10강 해서 총 20개 정도의 문화재를 이제 미학적 관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문화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뭐 역사적인 관점이나 과학적 관점, 그다음에 미학적 관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이번 강좌의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는 불교 문화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불교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교육광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에 가면 스님이 이걸 또 많이 아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종이 우세종이기 때문에 벽 보고 30년만 있으면 다 고승되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참 많은 고승들을 모셨지만, 뭐 일타 스님부터 해서 많은 분 모셨지만, 제가 볼 때 다 깡통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깨달음의 수준을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30년 되신 분이 그냥 씩 웃으면 그냥 저분 엄청나게 깨달았다고 개뿔 뭐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불교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하냐요. 그것을 우리는 타증이라고 그래요. 스승이 해주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도송을 발표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사기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 생활을 많이 했고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사찰의 스님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찰 이렇게 대웅전에 이렇게 양쪽에 가면 원상이 3개가 있으면 저 원상이 어디 가면 그건 삼원상이라서 불법승이다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승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승이 왜 거기 들어가요. 스님은 나와 같이 부처님의 길을 가기 위한 도반인데 먼저 머리를 깎은 분이고 나는 안 깎았다는 것 뿐이지 그런 차별과 구분이 없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놔. 왜? 종교가 생기면 제도와 규율이 만들어지고 그 제도와 규율 속에서 그 종교의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의 그 종교에 많이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8만대장경 많이는 아는데 8만대장경이 도대체 뭐냐. 8만대장경이 크게 이름이 3개인데 고려시대 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고려대장경이고 고려시대 때는 2번 대장경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의천 대국수회 때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몽골침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 초조대장경, 2번째 만든 건 제조대장경, 당연히 고려대장경은 제조대장경이 되겠죠. 그리고 대장경은 목판수가 8만 개가 좀 넘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8만 대장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대략 현종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100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제작은 청주행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때 여기에 초정행궁이 들어가 있죠. 청주행궁이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다만 이곳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작은 이제 청주행궁이 이제 도감이 있는 데고 총 이제 지휘소가 있는 거고 제작은 대구 부인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개성의 흥왕사로 모셔져 있다가 다시 대구 부인사로 다시 이관합니다. 왜냐하면 거란족이 침입하고 하니까 그 거란족의 침입이나 이런 거 인해서 안 되겠다 해서 대구 부인사로. 그런데 몽골의 침입 때 이제 홀딱 불탔죠. 그리고 초조 대장경으로 인쇄한 경전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목판 자체는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초조 대장경이고요. 제조대장경은 선원사에서, 물론 선원사에서 모든 걸 판각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절에서 판각했지만 전체 대장도감 이걸 총괄하는 사무 공간은 바로 강화 선원사에서 이렇게 해준 거고, 이것을 이렇게 그때 모습을 이렇게 선원사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선원사에 있던 목판 대장경을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막 강화까지 오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세종대왕 때 왜구들이 와서 일본의 사신이 와서 대장경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주작을 했어요. 저 필요 없으니까. 세종대왕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은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은 팔만대장경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거기 써 있어요. 저기 그 왕조실록에. 예, 대장경은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일본에게 주자. 근데 신하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줘서는 아니되옵니다가 아니에요. 한 번 주면 더 어려운 걸 요구할 테니까 주지 맙시다. 예, 그래서 일본한테 안 준 거예요. 자칫하면 팔만대장경은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조선시대가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종 있잖아요. 그것은 녹여가지고 밥그릇이나 뭐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만들지 동종 자체가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월인천 강족이나 월인 석고를 한 것은 대민 정책에서 한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민과 소통을 통해서 신하들을 견제할까 이런 정책 목적이 무지 강하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500년 후에는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글이 될 줄은 그때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볼 때는 냉정하게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강화도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조는 불심이 좀 깊었어요.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세조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해인사에다가 경판전을 세우고 해인사에 고려 대장경, 팔만 대장경, 정확하게는 대장경판이죠. 대장경을 봉헌한 게 아니고 대장경을 새긴 경판.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경판, 경판전. 그래서 이것을 해인사로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경판전을 새로 지어서 이곳에다가 봉헌을 함으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고려 대장 경판 그리고 경판전을 세계 기록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이걸 불교에서는 결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경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제자들이 따라서 읽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노래처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뚝뚝뚝뚝 그러니까 목탁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노래처럼 하면서 그 자신이 이렇게 있던 가람에서 나가면 공양하러 가는 거죠. 그때 그 목탁 소리와 노랫소리, 경을 읊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공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말이 막 서로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그 아난은 이제 제자이자 조카인데 아난이 그때 이제 각지에 있는 500명의 비구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그 순서대로 한번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아난이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다. 그게 여시 아문이요. 나도 이와 같이 들었다. 나도 이와 같이 들었다. 이러면 이건 이제 경으로 확정. 이게 최초의 경이에요. 그러다가 붓다 인멸 후 200년이 지난 후에 인도를 불교 국가로 만든 아쇼카 왕이 처음으로 글씨가 있는 경으로 만들어지는 이거 3차 결집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불경이라는 게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전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말로 서로 확인하던 거. 이것이 3차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4차는 바로 카니시카, 쿠시안 왕조로서 대승불교를 일으켰던 카니시카 왕 때 한 번 더 또 불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와 4차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초기 경전이 이때 다 만들어진 거니까. 자, 이걸 결집이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부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은 전승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그래서 경전 이름이 전승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 아함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함이라는 게 전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이 아함경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한 것. 그러니까 불교 사상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함경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아함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부처님과는 관련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고승들이 다 부처님의 말이라고 다 빌어서 경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뭐 이런 거 대반야경,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 보통 4대 복음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4대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가까운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아함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함경에는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인 뭐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삼법인, 이 삼법인은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으로서 바로 불교 사찰의 세계의 원상, 이게 바로 삼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고다, 일체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다, 재범무화. 그 다음에 나는 없다, 자의식하는 나는 영원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재행무상. 이거 세 개를 합한 거예요. 일체계고, 그렇죠? 세상은 모두 다 고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거든요. 고, 일체계고, 그리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리고 그 일체계고, 그러한 고가 왜 생기느냐? 그것은 집,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어떤 6개의 감각이 모인다, 집이라 그래, 집. 그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없애면 돼요.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멸을 하는 방법이 바로 8가지,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진, 멸, 도할 때 그 도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8가지가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계율을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끊음으로써 이 집착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선정, 그 다음에 하나는 지식, 공부. 그래서 그걸 개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은 개정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불교식 표현으로 8가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아함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함경 이후에 수많은 고승들이 와서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막 설법을 할 거니까 이걸 사론이라고 합니다. 스승사자다 논. 그래서 그때 이제 불교 경전에 이제 사론이 막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아함경과 같은 수많은 종들인데 지금은 다 사라져서 지금 아함경 하나 정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결집한 것들이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함경 하나가 그래도 그나마 전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여러 종파로 나눠지면서 그 종파의 스승님들이 남긴 이야기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사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수파였던 상자보와 그 다음에 진보파였던 대종보, 이 대종보가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자보가 남긴 그 경은 7개. 그래서 법, 그다음에 분별, 개론, 인시설, 그다음에 쌍, 발치, 논사,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고, 대종부는 일신육조. 그래서 총 7개씩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교 초기 불교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대승불교가 되면서 용수, 대승불교를 일으킨 용수의 삼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수는 이렇게 대지도론, 중론, 십이문론, 그다음에 대파의 백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론, 십이문론, 백론을 합해서 삼론이라고 불렀고요. 이 삼론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걸 삼론종이라고 합니다. 삼론종.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 경전들이 이제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건지 아니면 후대가 전했다고 하는 건지 그건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누구도 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대반 열반경,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무지 중요한 겁니다. 불신상주라 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부처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얼굴 그 상 자체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불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그리고 뼈다구 숭배.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뼈를 그 8나라가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쇼카 왕 때 84,000개로
나눠서 각지에 부처님의 무덤을 만들어서 불탑신앙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바로 대반 열반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뭐 승만경이라든지 해신밀경이라든지 뭐 반야경, 유마경, 법화경, 특히 법화경은 이제 보살신앙으로서 이 부분도 사실 오늘은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능가경, 무량수경, 단경, 그다음에 화엄경, 그다음에 금강경, 그다음에 미란다, 미린다가 미란다, 왕문경. 이것은 대승불교 초기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계 미란다국의 왕이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리스적 사유체계로 불교되는 물음을 던진 겁니다. 우리는 신이 있는데 부처는 신이냐?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냐? 어떻게 구원을 받으냐? 왜냐하면 기독교적, 그리스적 사유책에서는 불교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교, 그러니까 가장 불교적인 이해도가 높은 대승불교 초기 경전이 바로 미란다 왕문경, 왕이 물었다. 이런 것들이 다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동방으로 오니까 당연히 이제 동방의 언어로 바꾸겠죠. 그래서 뭐 팔리 언어라든지 티베터, 뭐 서하문, 몽골어, 거란어, 만주어, 그다음에 한자, 한역 경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역 경전 중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경전이 42장경, 42장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일체유고, 그다음에 뭐 이런 수능엄경이나 도행 반야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마일경이 나오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법화경이라든지 반야경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구마라스 또는 구마라집이라고도 하거든요. 관계없습니다. 이름은 구마라집이 드디어 이제 법화경과 이제 무량수경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가장 잘된 한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만들어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이 구마라습이고요. 이 우리가 법화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마라습 번역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잘 아는 현장법사. 현장법사가 그때 이제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와서 중국어로 번역하죠. 그때 이제 신라성 원측이 바로 3장 현장법사의 제자였는데 그때 이제 원측이 거의 다 번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이 쭉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산스크리트어의 원전을 우리 한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철학적 체계로 불교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도에서 그쪽에서 부처님이 하신 언어와 부처님이 하신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번역된 것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끼리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열심히 설명하는 공부가 바로 한역 공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된 원래 좀 더 부처님 말씀에 가까운 그렇죠 어감과 어투를 가진 언어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그러면 이것은 부처님이 그런 말 쓴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지혜라는 것을 반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꾼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반야라든지 뭐 금강경 금강경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천둥 벼락과 같은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팍 온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금강, 다이아몬드, 금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법화경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한자로 된 세계 속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한자로 된 세계로 부처님의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어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를 전부 다 우리식 한자로 다 바꿔서 영국하면 영경란국 해가지고 영국이라는 것은 빛나고 똑바르고 난초와 같은 향기가 나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자로 그렇게 쓰면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미국 하면 아름다운 나라 되죠. 아메리경국. 그래서 아름답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탄탄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이름을 든든하게 주는 나라다. 아메리견국.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아메리라는 게 결국에는 아메리고 베스부치 이름 속에서 나온 건데 그걸 한자로 번역을 해서 아메리견국 해가지고 뜻을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이로움을 주는 굳센 동맹국가 이따위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한역경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결집과 함께 수많은 이제 부처님의 곁다리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경전이 있습니다. 뭐 본생도를 얘기한 본생고사라든지 또는 불교 이야기, 뭐 불본 행집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유경과 백유경, 제가 앞쪽에 말했던, 그다음에 초기 한여경했던 부도경, 부도라는 거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한자로 그때 부도라고 불렀어요. 부도경, 그다음에 42장경 이런 것들, 또는 이제 특별경전으로서는 현장이 번역했던 바냐 바라밀다 심경, 마하바냐 바라밀다시 조견호 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공즉시색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하여튼 쭉 나오는 그 심경,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아주 짧은 걸로 불교의 이론을 집약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경전. 그래서 이런 모든 경전들, 그다음에 후대 고승들이 얘기했던 그 자신들의 이론, 그리고 그에 대한 주석, 이런 모든 것들을 결집해서 하나의 체계로 묶은 것, 그걸 대장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경을 삼장이라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장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경율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 그다음에 계율, 승려로서 지켜야 되는 거, 비구니, 그러니까 사부대중이라고 하거든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 사부대중이 지켜야 될 율법, 그 다음에 수많은 고승들이 했던 해석, 이것을 경율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삼장이고, 또는 다른 말로는 경에다가 율을 빼고 논을 놓고 그 다음에 고승들의 주석,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논소를 보통 삼경, 삼장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묶은 거, 이걸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또 수많은 결집들을 크게 세 개로 하면 경율론이 되고, 그리고 소는 논에, 여기 이제 위쪽으로 보면 소는 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논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율을 빼면 경논소, 물론 저는 경논소로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경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의 길을 가기 위한 개정해서 개정해서 개가 바로 이 율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경율론이라고 해도 되고 경논소라고 해도 된다. 이걸 모은 것, 삼장을 모은 것, 이것을 우리는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보통 하죠. 금강경, 금강경은 대반야경 600권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거기에. 그리고 그 금강경의 그런 반야경의 핵심을 뽑은 게 반야심경.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반야경, 그다음에 금강경, 그다음에 반야심경, 다 같은 책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보살신앙, 법화경입니다. 관세음 보살 신앙이 가장 잘 구현된 이 법화경. 그래서 금강경과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 되겠고, 이걸 번역한 구마라십이 그 인도 저쪽 서역에서 왔기 때문에 도낭에 가면 이렇게 동상으로 구마라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율은 지켜야 될 율법으로서 뭐 사분율, 십송율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사분율이라는 것은 비구계와 비구니, 여승과 남승의 이런 계율을 한 게 사분이고요. 책을 4개로 분류했다. 4분. 그다음에 십송은 10가지 노래로 구성했다. 그래서 출가자의 행동 규범이나 출가자가 지켜야 될 의식, 이런 것들을 계율로 정한 게 십송율이다. 그래서 이게 율이고요. 그다음에 논이라는 것은 불경을 해설한 것, 그 해설 중에 최고의 수준이 바로 이제 용수, 나가르나 주나를 해서 용수보살을 해서 대승불교를 일으킨 중론이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마명, 뭐 거의 이제 용수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위대했던 분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일으키는 일심사상이다. 마음에서 일으키는 힘. 이제 이 대승기신론의 가장 뛰어난 주석을 하신 분이 원효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는 지금도 불교 깨달음에 이르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일으키는가 하는 가장 위대한 저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승기신론 자체가 무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효가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유학, 그 성리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뿌리가 바로 대승기신론 소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동아시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경전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승기신론을 설법하시는 스님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식 30송이라든지 이거 하실 수 있는 스님이 뭐 법륜 스님 정도?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만 바라보고 30년 지나면 다 고승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그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썩을 고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라서 다 존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존중의 대상이 될 만한 인격과 수양과 그다음에 깨달음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게 논이고, 다음이 소입니다. 고승의 주석인데 우리 그 대표적인 같은 동시대 위대한 두 분, 그때 당시 유식학,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핵심인 의식에 관한 연구를 했던 가장 위대한 두 스님, 하나는 유학파에서 중국에서 현장 스님을 모시고 현장 스님의 왼팔이 되신 원측 스님이 번역한 해신밀경이고요. 이 해신밀경 소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 자의식, 유식사상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뭐 라이프니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경험론이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합리론, 이것들이 다 인식론이거든요. 이때 동아시아에서는 1000년, 1200년 전에 이미 그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식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유식사상의 핵심이 바로 해신밀경이고, 이거에 대한 주석이 원측 스님 주석이고요. 서안에 가면 경교사라고 해서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과 현장 스님의 오른팔이었던 규기, 그리고 규기의 사제이자 현장 스님의 왼팔이었던 원측 스님이 탑이 있습니다. 그 탑 거기에 모셔져 있는 원측 조소입니다. 조소사.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 가면, 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나 양귀비 뭐 화청지를 가는데 반드시 저는 이 흥교사를 갑니다. 왜? 이 흥교사는 바로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원효 스님과 바로 원측 스님, 그 두 중에 한 분인 원측 스님의 발자취가 담겨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유기, 그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법사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법사를 오늘날 위대한 스승으로 높여주신 분이 원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측에 그 원칙에 열반하고 그 열반한 것을 모신 부도탑을 꼭 한번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항상 권장하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장경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경, 율, 논, 소를 다 모은 것, 결집한 것이다. 자, 고려 대장경은 81,258판이라고 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 때 조사한 거고, 2000년대에 다시 우리나라가 정리한 것은 81,352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백과사전에 81258 하면 예전 자료고, 그게 틀린 거지만, 지금은 틀렸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표준 81,258판, 지금은 81,352판. 요게 지금의 대장경 경판수다. 8135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 3장, 아까 경론소 또는 경율론, 이걸 모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전, 일체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모든 가르침이 담겼다. 그래서 장이라고 합니다. 장은 피딱가라고 해서 광주리, 옛날에는 이제 폐업경을 이렇게 광주에다 담았으니까 모두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이제 수트라. 그래서 인도말로 수트라인데 이것은 중요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중요하다는 건 뭐냐? 비단을 짤 때 날실, 그리고 날실 사이에 그 실을 다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죠. 그걸 위도라고 그러죠. 경도, 위도 할 때 그 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으로 늘여놓은 거기 때문에, 돌을 묶어서. 그래서 중요, 핵심.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한 바구니에, 그러니까 경은 다 바구니지만 다 큰 바구니에 모든 걸 담아서 누구라도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가르침, 그래서 경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별로는 이렇게 총 8종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된 한역대장경, 그다음에 팔리어, 오늘날 이제 인도 남부 팔리어, 그다음에 오늘날 태국의 원조가 되는 태족, 태문, 티벳, 거란, 몽골, 만주, 그다음에 탕푸드족이 세운 서하, 대고려시대 때거든요. 서하문, 대장경 총에서 8종 언어고, 우리 고려대장경은 한역대장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고려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으로 소각돼서 다시 만들어져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고, 또는 고려시대 때 만들었으니까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고,
8이 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다. 같은 말이다.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제조대장경. 그래서 대조대장경은 총수가 경전 수량이 이렇게 된 것은 예전 기록. 그리고 1514종 6569권은 지금. 그리고 글자 수는 약 5천만 자. 5천만 자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경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경판, 그 경을 판으로 옮겨야 되겠죠. 경을 판으로, 경판이 되겠죠. 경판 수량은 81,352판. 그리고 경판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인쇄를 하도록 만든 목판이고, 그리고 글자는 밖으로 태어났으니까 양각이고, 그리고 글자는 이렇게 접었을 때 반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역자로 다 글자가 뒤집어져 있다. 역자로. 이게 이제 특징이다. 그리고 요거 이제 경판 자체가 세계 기록유산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판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은 경판에서 이제 경판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세조 2년 또는 3년에 건축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판전은 조선시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건물로 구성이 됐습니다. 수다라장, 법보전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딸린 부속 경판을 모신 것은 동쪽 건물, 동사, 간판전, 서사, 간판전 해서 총 4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경판전이다. 자, 그래서 이 2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말한 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이고, 경판전. 그리고 기록유산은 요 경판입니다. 경판. 그러니까 경판은 기록유산이고, 그다음에 경판전은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2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해인사는 2개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2개의 유산을 갖고 있다. 세계유산을 갖고 있다. 하나는 문화유산, 하나는 기록유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대장경을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장경판은 이제 선원사에 있다가 1251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 선원사에 봉안했다가 이제 조선 1398년에 한양의 지천사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한양의 지천사는 오늘날 서울시청 앞 마당 요기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천사터. 그러니까 서울시청을 가셨을 때 여기가 한 100년 안 되고 한 60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456년에 해인사로 봉안이 됐다. 그러니까 대략 58년 동안 지천사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원사에서 지천사에서 해인사로 그러니까 이제 청순들 할 때는 그냥 해인사에 그냥 봉안한 거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 선원사에 있다가 지천사로 옮겼다가 해인사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대별로 해인사는 신라 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800년에. 근데 경판은 고려 때 만들어진 거고, 경판전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은 신라 때 해인사가 만들어지고, 고려 때 경판이 탄각되고, 조선시대 때 경판전이 완성이 돼서 그쪽으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시대별로는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 3대 시기가 같이 있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선원사에서 지천사에서 해인사로 이관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 해인사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져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경판을 조선시대 경판전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봉안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판의 수목은 우리나라의 침엽수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가 가장 흔한데 이 세포가 크고, 나무의 세포가 크고, 계절별로 봄과 그 가을, 여름과 겨울에 나이테 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좋은 목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화렵수는 밤나무, 참나무, 느티나무가 있는데 세포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테가 있으면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재질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화렵수도 안 되고, 그래서 세포가 균일하고 견고성이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크기. 그래서 산번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후박나무, 이 가운데 3번 나무가 가장 많은 수. 3번 나무와 돌배나무가 모든 나무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십니다. 그중에 3번 나무가 한 60% 조금 넘게 이렇게 경판의 수목은 산번 나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경판의 수목을 우리가 배웠고요. 지금 첫 번째로 경판의 이주, 그다음에 경판에 모셔져 있는 해인사의 시대별 차이, 그리고 세 번째가 경판의 수목, 산번 나무다. 네 번째는 이제 가야산의 사연적 특징으로 이것을 승지라고 불렀습니다. 승지는 뭐냐면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땅, 승지.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정감록에 10승지가 있었죠. 10개의 습승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산의 청학동을 꼽았죠. 마찬가지로 이 가야산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엄청난 승지입니다. 뭐냐면 여기는 강우량이 적어요. 강우량이. 그 다음에 또 위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길 이유가 없습니다. 침수가 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능선의 북쪽이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안개가 끼고 하는 습도지로부터 벗어난 후에 오후가 되기 시작하면 따뜻하게 되다 보니까 그 대장육판 있는 지역은 이렇게 습기가 모여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습도가 아주 낮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 승려들이 늘 여기는 방제를 합니다. 늘. 그러니까 맨날 가서 기도하고 하니까 늘 지키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엄청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도 너무나 깊은 속, 가야산이 너무 깊으니까 화재라는 약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팔만대장경은 이 탈취 목적의 재물이 될 수가 없고 도적이 이거 가지고 뭐 8만 개에서 1개를 갖다가 뭐 뭘 교환하겠어요? 금붙이나 이런 건 모를까? 구리 같은 거면 녹여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탈취 목적의 재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선이 불교 나라지만 백성들은 조선이 유교 나라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뭐 이슬람이 와서 기독교 와서 여기다 뭐 그냥 불 지르고 싸지르고 그런 요즘에는 이제 막 그 광신도들이 막 거기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래서 좀 문제가 되지만 이교도들의 침입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면에서 가야산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벗어난 아주 대표적인 승지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되게 행운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뚫려서 가야산까지 갔지만 예전에 여기 가야산 간다는 건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30년 전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이 이제 바로 보존과학입니다. 보존과학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바로 이제 이게 불심과 권력입니다. 자, 팔만대장경 어마어마한 불심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의 각파나 승려들이나 백성들은 깊은 불심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그 최씨 무인 정권은 권력 유지가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무신 정권을 유지하고 몽골 침략에 대한 백성들의 비난이 자신들에게 오는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불심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심이 역사적으로 승리한 거죠. 왜냐하면 무신 정권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이제 아주 가혹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군부 정권 때 마치 몽골의 침입을 북한으로 대적해서 몽골을 막아낸 무신 정권이 북한을 막아낸 군인들, 그죠? 군부 쿠데타 그걸 정당화했지만 지금은 이제 통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권력을 불심이 이긴 거죠. 이김으로써 팔만대장경의 판각 목적인 권력은 점점 역사로 소멸되고 판각을 참여했던 스님과 백성들의 불심은 올라가는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권력이었지만 지금은 불심이 앞서 있는 그런 유적이다. 제 책 2권 한국통사 2권 6장 2절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해인사의 특징입니다. 해인사는 이 팔만대장경을 모셨기 때문에 법보찰이라고 불렀죠. 법총찰. 그래서 법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스님들이 이제 머리를 깎고 절이 되는 것은 부처님의 진골사리를 모신 바로 이 통도사, 그래서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고승들이 나왔던 송광사가 승보사철, 이걸 삼보사철인데 그중에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셨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인사는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 대학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해인총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스님이 되는 거죠. 해인총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영축총림, 조계산에 조계총림, 수덕사에 비구니를 양산하는 덕숭총림, 백양사에 고불총림, 그래서 총 5개 중에 해인총림이 있다. 자, 그리고 해인사는
세계 기록유산과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은 경판전, 세계 기록유산은 경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이 팔만대장경의 미학적 산책의 위대한 것은 이 경의 완전한 복원이라는 거죠.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을 경판으로 복원한 거예요. 각을. 그래서 불경의 목판으로 완벽하게 복원했다. 오탈자가 158자, 5272만 중에 158자니까 0.0000 한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8만 1352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전승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던 모든 불경 경판들은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불에 타고. 그런데 8만 대장경만 경판이 완벽하게 남아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바로 일본의 종존판, 교정대장경, 그다음에 신수대장경,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인쇄체를 자랑하는 게 일본의 신수대장경이다. 이것 전부 다 우리 고려대장경을 복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복각하고 있는 불광대장경, 이것도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의 그 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복각 중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경판이 전승이 바로 우리 팔만대장경 미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보존과학으로서 이 가야산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 자체가 따뜻한 지질입니다. 양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바람이 되게 마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슬이 없고 저녁 때는 햇볕으로 건조합니다. 한마디로 목판이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연 지리 조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양산 건풍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산 건풍의 지리적 풍수적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판입니다. 그 자체. 이제 경판을 보존하고 있는 지형이 그렇다면 이제 경판은 어떠냐? 나무가 일단 3번 나무. 그래서 재질이 아주 조각하기 좋습니다. 보존하기도 좋고. 그래서 64% 전체 8만 대정의 64%.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갯벌에 한 3년 묵혔다가 오칠을 하고, 그리고 마구리를 이렇게 해서 뒤틀림을 방지하는데 마구리를 이렇게 나무로 두어서 두껍게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판과 판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마구리가 없으면 글자가 서로 부딪히죠. 마구리가 좀 높아서 이 부분에 약간 틈이 있어요. 그래서 마구리와 마구리를 해놓으면 약간 이렇게 틈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글자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판이 쪼개지거나 뒤틀린 현상을 막기도 하면서 글자와 글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만든 이런 기법들이 바로 보존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판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지리로서 경판전이, 경판이 있다면 그냥 경판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지리, 경판, 경판전. 그래서 경판전이 있는 곳이 바로 양산 건풍 특징이고, 또 이런 건물 밑에는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둬서 다 통풍구를 뒀습니다. 그래서 밑에 습기가,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습기가 이 통풍구를 통해서 통풍구 때문에 올라오질 않고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다 씻겨 나갑니다. 자, 그리고 창문도 방습 상온하겠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흙가루, 소금을 둠으로써 방습과 방충을 하게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보존과학을 하나씩 보게 되면 건물의 북쪽은 창이 크고 작게 만들었습니다. 위는 높고 아래는 작게. 그리고 건물의 남쪽은 거꾸로 위쪽이 아래 창문이 크고 위쪽이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의 크기를 서로 조절한 거죠. 이렇게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을. 그래서 이 경판전의 창문을 통해서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양을 조절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만드는 중에 왜 소금이 했느냐 했을 때, 소금은 벌레나 곰팡이의 서식을 막아주고, 목재를 소금물에 담그고 바닥에다 소금을 깐 것은 그 나무의 진액이 목질 내부에 골고루 스며들어서 뒤틀리거나 갈라지면 소금물로 해가지고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소금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존과학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정리한다면 위치로서의 해인사가 갖고 있는 양산 건풍적인, 그다음에 경판의 제작 기술, 그래서 마구리를 이렇게 두어서 서로 글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뒤틀림을 방지하게 하는 거라든지, 경판전을 여기다 둠으로써 이 해인사가 갖고 있는 지리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받고 바닥에다가 전부 통풍구를 두고 창문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습도 조절을 했고, 수목은 3번 나무를 해서 바로 갯벌에 넣어서
완벽하게 그 나무의 질을 균질하게 만든 후에 오칠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제작 방식 자체가 팔만대장경이 오늘날 전해지게 되는 그런 과학, 바로 보존과학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총 10강에 걸친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자, 다른 게 이게 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0강에 걸친 한국문화재 미학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